차가운 칼날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어린 날 아버지의 손에 잘려나간 머리칼처럼 사방으로 흩뿌려진 과거는 이제 빛바랜 희미한 꿈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핏빛 기억은 언제나 차가운 칼 끝에 서려 나의 심장을 시리게 얼어붙게 합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감도는 연화사 깊은 산속. 바위에 걸터앉아 묵묵히 검을 닦아냅니다. 쇠와 천이 맞닿는 서늘한 마찰음만이 고요를 깨우고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가 이별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연화사의 숲은 지난 10년간 나에게 따스한 어머니의 품이었고 동시에 뼈를 깎는 지옥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최이겸의 딸 설아를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설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안개를 끝으로 나는 연화사를 떠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날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핏빛 기억 속으로 말입니다. 기억의 실타래가 먹물이 번지듯 어둠 속으로 잦아들더니 이내 거센 빗소리와 함께 타오르는 불길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해온 명문가 한림학사 최이겸의 저택에는 언제나 서늘한 대나무 향이 감돌았습니다. 단 한 치의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버지는 어린 딸 설아에게 꽃은 시들지언정 그 향기를 팔지 않는 법이라 가르치던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백함은 피에 굶주린 권력자들에게는 도리어 독이 되었습니다. 영의정의 영모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그날 밤, 대대로 이어온 충절의 가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도 곧 들이닥칠 칼날의 비릿한 냄새를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직감하셨을 겁니다. 권력의 탐욕을 거부한 대가는 가문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멸문뿐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평소 결이 곱다며 쓰다듬어 주시던 제 머리카락을 움켜쥔 아버지의 손에는 서늘한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숨을 죽이고 너를 지우고 오직 살아남아야만 훗날을 기약할 수 있어. 서걱. 비정한 소리와 함께 제 어깨를 덮던 고운 머리카락이 빗물이 고인 마당 너머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위로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번졌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최이겸의 딸 설아는 오늘 이 집에서 불타 죽은 것이고 너는 이제 몇 해 전 잃은 내 오라비 설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놈들은 내가 딸 자식 하나만 둔 줄 안다. 그러니 철저히 사내 아이로 죽어 지내거라. 아버지는 품 안에서 작게 접힌 서찰 한 장을 유모에게 건네며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즉시 백리박 연화사로 가거라. 그곳의 노승만이 이 서찰의 의미를 알 것이다. 거기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살아남거라. 살아남는 것이 곧 나의 복수이자 억울하게 쓰러질 우리 가문의 마지막 증명이 될 것이다. 유모의 품에 안겨 뒷문으로 달려나가는 제 등 뒤로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이 붉은 불길에 집어삼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무너지는 석갈의 소리 사이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아버지의 마지막 함성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7살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피냄새 나는 작은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어린 입술을 이빨로 지식이며 저는 불타오르는 집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무너진 기와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유년의 기억. 슬픔을 분노로 담금질한 아이. 저 설아의 시린 복수는 그렇게 차가운 핏빛빛 속에서 정체를 감춘 채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백리길은 어린 제게 끝나지 않을 악몽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유모는 저를 품에 꼭 안고 밤새도록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 때마다 유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저만큼이나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숲은 여전히 음산했습니다. 저는 혹여나 아버지의 원수들이 쫓아올까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혹시 유모가 쓰러지면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모는 제게 남장을 한 오라비 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굳게 입을 다물라 일렀습니다. 너는 이제 설아 아가씨가 아니야. 사내 아이 설이야. 누구에게도 여자라는 걸 들켜선 안 돼. 유모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쓸어내릴 때마다 저의 진짜 이름 설아는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이 밝아왔을 때 저희는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 지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올랐고 목은 갈라져 더 이상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안개 낀 산봉우리가 보였을 때 유모는 겨우 힘을 내어 아가씨, 저곳이 연화사예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과 피로가 제 마음을 또 한 번 죄어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느티나무와 오래된 석탑이 보이는 산사의 입구에 섰습니다. 녹슨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저희를 위로하는 듯한 애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사.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할 곳. 저는 흙투성이 얼굴을 들어 굳게 닫힌 연화사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저의 새로운 지옥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무거운 절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그 너머로 깊게 패인 눈매를 가진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모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품 안에 숨겨왔던 아버지의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는 노승의 얼굴에 찰나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흙먼지 투성이가 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버티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던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열병은 마치 불타버린 저택의 불길처럼 제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저는 끊임없이 헛소리를 내뱉으며 신음했습니다. 아버지, 불이 뜨거워요. 유모 무서워.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이불을 움켜쥐며 저는 죽음의 문턱을 헤맸습니다. 눈을 감으면 칼날을 휘두르며 들이닥치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과 매캐한 향 냄새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유모는 제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었지만 제 입술은 이미 피가 맺힐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승은 매일 아침 방을 찾아와 쓴 약차를 제 입에 부어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죽은 오라비의 이름을 쓰기로 했다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너는 그저 이름도 없이 사라질 한 줌의 재일 뿐이다. 살아라. 살아내어 내 운명을 증명해라. 그 서늘한 목소리는 열병으로 달궈진 제 정신에 얼음물처럼 박혔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제 머리카락을 자르며 하셨던 그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신음 사이로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보이지 않는 어둠과 싸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열이 내리고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하얀 새벽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열병과 함께 유년의 응석과 두려움은 타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앉은 제게 노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하지만 떨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설입니다. 최설이라고 합니다. 열병에서 깨어난 다음 날부터 연화사의 새벽은 제게 더 이상 고요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저는 싸늘한 마당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달은 마치 비웃듯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승은 제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가져다 놓고는 말했습니다. 저 돌을 옮겨라. 7살짜리 아이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였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흘러도 돌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모는 제 피 묻은 손을 부여잡고 울었지만 노승은 그림자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인처럼 연약한 소리를 내는구나. 내가 놈들의 칼날 앞에서 그리 울부짖을 셈이냐? 그 모진 꾸중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에 피를 돌에 묻히며 하루 종일 매달렸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저는 돌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뜰 때쯤 기어이 돌을 움직였습니다. 단 한 뼘이었지만 돌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절 뒤편의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맨발로 흙길을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폭포수 아래에서 찬물에 몸을 담그는 고행은 제 몸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를 식혀라. 감정에 휘둘리면 칼날은 길을 잃는 법. 노승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냉정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깨워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숲속을 헤매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은 너를 노릴 것이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이마가 찢어지고 가시덤불에 온몸이 긁혔습니다. 유모는 몰래 약초를 구해다 발라주며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과 불타던 집의 잔상이 제 심장을 채찍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은 점차 강철처럼 단련되어 갔습니다. 부드러웠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여리고 가녀렸던 팔다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복수라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만이 갈고 닦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승이 제게 낡은 목검 한 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내 손에 칼이 쥐어졌다. 하지만 이 칼이 내 심장을 꿰뚫는 칼이 될지 아니면 적의 목을 베는 칼이 될지는 너에게 달렸다. 보여라, 내가 누구인지. 그 목검을 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저는 이 칼로 아버지의 원수를 베고 가문의 피를 갚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절의 옷을 갈아입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연화사의 마당에는 수없이 많은 눈이 쌓였다 녹았고 앙상하던 나뭇가지엔 수십 번의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7살 설하는 설이라는 이름으로 혹독한 훈련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피 묻은 서찰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유모의 눈물 타오르던 집의 불길,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돌을 옮기던 여린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강철처럼 변했습니다. 맨발로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다리는 이제 흔들림 없이 설을 지탱했고 폭포수 아래에서 얼어붙었던 몸은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주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숲을 헤매며 익힌 것은 단순히 길을 찾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칼날을 믿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칼은 너의 일부다. 허공을 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어둠을 베어내라.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칼은 적이 아닌 너를 벨 것이다. 노승의 가르침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준엄했으며 단 한 번도 타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모는 여전히 먼 발치에서 설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지만 이제 설은 그 눈물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훈련에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슬픔과 연약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웬만한 장정들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목검을 쥔 지 3년 설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휘두르는 검 끝에는 노승도 감탄할 만한 기세가 담겼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은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달빛 아래에서 수만 번의 검을 휘둘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에게 휴식이란 사치였고 고통은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의 어린 설아는 이제 17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가녀렸지만 그 안에는 산처럼 굳건한 의지와 칼날처럼 예리한 기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쥐는 검에는 복수심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사는 그녀에게 고향이 아닌 복수를 위한 단련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칼이 당신의 억울한 죽음을 갚을 것입니다. 저를 짓밟았던 자들에게 제 이름 설처럼 차가운 복수를 선사할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마침내 운명의 바람이 산사로 불어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세자의 호위 무사를 새로이 선발한다는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연화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기회. 설아에게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설아 아가씨, 정말 이 길을 가시려는 것입니까? 이 유모는 아가씨가 그저 이 깊은 산중에서 이름 없는 꽃처럼 평온하게 사시길 바랐는데 어찌 그 험한 곳으로 가려 하십니까? 유모, 이제 저를 아가씨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야만 합니다. 10년 전 그 타오르던 불길 속에서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잊으셨습니까? 제 가슴 속에 박힌 그날의 서찰이 아직도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그 끔찍한 날을 어찌 잊겠어요. 하지만 그곳은 늑대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한양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호위무사라니요. 만약 정체라도 탄로나면 그땐 어찌하시려고. 염려 마십시오. 제 몸은 이미 여인의 유약함을 지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스님의 매질과 폭포의 냉기를 견뎌낸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모의 기도가 저를 지켜줄 것이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묵묵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승의 지팡이가 바닥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설아의 눈 속에 깃든 서늘한 검기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내 운명이 발길을 재촉하는데 내 어찌 막겠느냐. 하지만 명심해라. 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의 마음부터 베는 법이다. 내 칼끝이 향하는 곳에 오직 원한만 있다면 그 칼은 결국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스님, 지난 10년간 소인을 거두어 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 안의 어둠에 먹히지 않고 오직 가야 할 길을 베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수의 불꽃은 눈을 멀게 한다. 부디 그 불꽃에 내 영혼까지 태우지는 말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당부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노승과 유모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와 등 뒤에 맨검한 자루. 그것이 그녀가 세상으로 가져가는 전부였습니다. 설아,
아가씨. 뒤에서 들려오는 유모의 애끓는 부름에도 설아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사의 일주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마다 10년 묵은 먼지가 털려나갔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뻗은 길은 한양으로,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심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7의 설아, 아니 검객설. 그녀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비수가 되어 안개 낀 산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지나 며칠 밤낮을 걸어 설아는 마침내 한양 도성 앞에 섰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은 목적지. 웅장한 도성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낡은 보찜과 익숙한 검한 자루, 그리고 남자의 옷으로 감춘 가녀린 몸. 그녀는 이제 설이라는 이름의 젊은 무사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연화사의 고요함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통, 화려한 저작거리, 수많은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하지만 설아의 눈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동궁전 앞에서 나부끼는 호위무사 선발대회의 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호위할 무예가 출중한 자를 구함. 그 글귀 하나하나가 설아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선발대회는 운종과 한복판에 마련된 넓은 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무사들이 저마다 자신의 무예를 뽐냈습니다. 거친 사내들의 기합 소리와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설아는 그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무사들 사이에서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심판 무관의 외침에 따라 설아가 마당 중앙으로 걸어나가자 일부 무사들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런 계집 같은 녀석이 무슨 무사냐는 경멸 섞인 시선들. 하지만 설아의 심장은 오직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산만한 덩치의 거구 무사가 비웃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육중한 철검을 위협적으로 번뜩였으나 설아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등 뒤에 검을 천천히 뽑아들자 마당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구의 무사가 맹렬하게 공격해왔지만 설아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그녀의 검은 춤을 추듯 유려하고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설아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승부는 단숨에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토록 가녀린 젊은 무사가 거구의 장정을 단숨에 제압하는 광경의 장내에는 경외심 섞인 술렁임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지는 수많은 대결에서도 설아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 같았고 검 끝 흔적의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심판 무관의 흥분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호위 무사 선발대회의 장원은 바로 설이었습니다. 설아의 입가에는 복수의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자의 그림자가 되어 용의 심장에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다랐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비수는 이제 드디어 자신의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될 참이었습니다. 동궁전 호위 무사장원으로 발탁된 설은 이제 설이라는 이름의 무관이 되어 궐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세자의 그림자가 되어 가장 가까이 다가섰지만 복수를 향한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설은 밤낮으로 궁궐 구석구석을 살피고 오가는 이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10년 전 그날의 단서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밤, 설은 동궁의 후원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대나무 숲 사이 정자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는 책을 펼쳐든 채 밤늦도록 학문에 몰두하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옥색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앉은 그의 옆에는
차가 식어가는 닭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세자 이역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심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 세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설이 짐작했던 오만한 왕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설은 잠시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복수와는 상관없는 진정한 군주가 될 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설의 발치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하며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세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은 재빨리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호위 무사설이옵니다. 밤늦도록 순찰 중 인기척을 느껴 감이 다가왔습니다. 무엄함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장원으로 뽑힌 그 무관이렸다. 과연 소문대로군. 헌데 내 눈빛은 여느 무관들과는 사뭇 다르구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해. 세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설의 얼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설은 감히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아닌지 심장이 조용히 요동쳤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설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그리 깊이 숨기고 있는가, 설. 내가 백성을 아끼듯 너는 무엇을 그리 아끼는가? 아니, 무엇을 그리 사무치게 원망하는가? 세자의 마지막 말은 설의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서늘한 감정을 눈치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궁 안에서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용의 눈에 포착된 그림자였습니다. 동궁 전 깊은 밤, 세자 이역은 설을 불렀습니다. 내일 밤, 너는 나와 함께 잠시 궁을 나설 것이다. 세자의 명에 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저하. 세자는 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궁 밖은 궐 안과는 다르다. 위험이 도사리고 낯선 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허나 그곳에서 진정한 백성의 삶을 볼 수 있지. 너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다음 날 밤, 인적이 드문 궁궐의 후미진 담을 넘어 세자와 설은 한양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세자는 평범한 선비의 옷차림에 삿갓을 깊게 눌렀었고 설 역시 검은 무관복 위에 갓을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설은 처음 겪는 궁밖 세상의 활기찬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 좌판을 벌인 상인들, 흥겹게 오가는 사람들, 구수한 장터 음식 냄새까지 그녀가 10년간 잊고 지냈던 바깥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의 시선은 곧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자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세자는 이런 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묵묵히 저작거리를 걷다가 한 허름한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다. 주막 안은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자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곁에 서 있는 설을 향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서 있지 말고 내 앞에 앉거라. 밖에서는 주군과 신하가 아니라 그저 술동무일 뿐이다. 설은 당황하여 머뭇거렸지만 세자의 완강한 눈빛에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세자는 탁주 한 사발을 직접 채워 설에게 권했습니다. 자, 너도 한 잔 들어라. 고단한 하루지 않았느냐? 백성들의 고단한 삶, 관리들의 부정부패, 흉년에 대한 걱정 거란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목소리들이 주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주막 안의 불빛이 흔들리며 설의 얼굴 위로 환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설은 순간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세자의 시선은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갓 아래로 비스듬히 드러난 설의 하얗고 고운 턱선, 유려한 코끝, 그리고 붉은 입술이 짧은 머리칼 사이로 언뜻 보였습니다. 아무리 남장을 하고 가려도 감춰지지 않는 여인의 미색이었습니다. 세자의 눈빛에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탁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설이. 예, 저하. 설은 즉시 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주막의 소음 속에서도 세자의 목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담고 설의 귀에 꽂혔습니다. 너 정령 사내가 맞는가? 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숨겨온 그녀의 정체. 과연 이대로 탄로나는 것일까? 그녀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막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세자와 설 사이에는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세자와 설은 다시 인적 드문 궁궐의 후미진 담을 넘어 동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서 세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의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그녀를 옥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감출 수 있을까? 세자 이역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백성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들과 함께 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갓 아래로 언뜻 보인 그녀의 고운 선, 그리고 순간 그의 질문에 얼어붙었던 설의 당황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정령 사내가 맞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정령 계집이라면 어찌 그토록 서늘하고 매서운 무예를 펼칠 수 있단 말인가? 사내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 기세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술이 정령 가녀린 여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그 무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과 그 뒤에 숨겨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한 기운이 혁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권력의 암투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궐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왕의 병화는 깊어지고 있었고 조정은 영의정 박현이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현은 10년 전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은 궐 안팎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왕실의 인척이자 서인의 거두인 그는 세자 이역을 그저 어린 군주로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동궁의 처소로 돌아온 설 역시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막에서 세자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10년간 품어온 복수의 불꽃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보찜 속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글귀와 함께 영의정 박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어이 제가 이 칼을 박현의 심장에 꽂을 것입니다. 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음모 그리고 복수의 칼날이 서늘하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곁에서 복수의 기회를 엿보는 설, 백성을 걱정하며 고뇌하는 세자, 그리고 궐 안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흔다는 영의정 박현.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궐 안의 공기는 영의정 박현의 서슬 펄언 권세 앞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이 조정의 실세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10년 전의 공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자 이역의 어머니인 전 왕비가 세자가 7살 되던 해 의문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박현은 기다렸다는 듯 2대 뒤 자신의 조카딸을 새 왕비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금의 중전 박씨는 바로 박현의 수족이자 그의 권력을 영원케 할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중전의 몸에서 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박현의 눈에 비친 세자 이역은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인 어린 대군이 앉아야 할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눈엣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영의정 박현의 사저 깊숙한 곳에서 은밀하게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들어선 발걸음이 잦아들자 정적을 깨고 찻잔이 쟁강거리며 부딪히는 서늘한 금소금이 밀실을 채웠습니다. 3살배기 대군이 처소에서 잠든 사이 중전 박씨와 박현이 마주 앉아 세자를 몰아낼 거대한 계략을 주고받는 소리였습니다. 중전마마 용의 평상에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이 앉을 수 있는 법입니다. 세자가 저리 건재하니 대군의 앞날은 그저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지요. 박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중전은 불안한 듯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숙부님, 하지만 세자는 이미 장성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주상 전하의 병환이 깊으시니 더욱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박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망이라 그것은 한순간의 추문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입니다. 하지만 추문보다 확실한 것은 역시 죽음이지요. 세자가 궐 밖으로 밀행을 나간다는 첩보가 이미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궐 밖, 인적 드문 저작거리의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깔끔한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현의 계획은 잔혹하고도 치밀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밀행을 포착해 그 길목에 인류 살수들을 배치하고 암살을 사고사나 원한에 의한 습격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세자가 궐 밖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면 아직 어린 대군을 보위에 올리고 자신이 섭정을 통해 진정한 왕이 되려는 검은 야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궁전에서 아버지가 남긴 서찰을 쥐고 있던 설은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던 박현의 동리가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세자 이역의 목덜미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설은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세자 이역은 다시 설과 함께 잠행을 나섰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작거리의 허름한 주막에서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자는 지난번처럼 설을 앞에 앉히고 탁주를 권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설의 시선은 시종일관 주막 밖 어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인적이 끊긴 숲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방을 채우던 밤벌레 소리가 문득 멎었고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은 본능적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저하, 멈추십시오. 무언가 이상합니다. 설의 경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영의정 박현이 은밀히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차가운 달빛을 머금고 번뜩였습니다. 세자의 목을 가져와라. 자객들의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칼날이 세자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세자 이역 또한 보통의 칼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날아드는 검을 쳐내며 노련하게 적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세자의 목숨이었습니다. 설은 세자에게 다가가는 자객들을 막아내기 위해 사방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한 명을 베어 넘기면 어느새 2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자객이 세자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설은 세자를 밀쳐내며 그 공격을 대신 막아섰습니다. 아! 날카로운 칼날이 설의 왼쪽 어깨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무관복을 적셨지만 설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어깨가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저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설의 필사적인 방어와 세자의 매서운 검술에 자객들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은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추격해오는 자객들을 따돌리고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동궁으로 돌아왔을 때 설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가 손끝을 타고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세자 이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설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무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 설의 모습에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죽을 고비를 넘긴 긴장감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동궁전의 밀실, 촛불만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설의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붉은 꽃을 피워낼 정도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이역은 창백해진 설의 안색을 보며 다급히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라. 서둘러야 한다. 세자의 엄명에 밖이 소란스러워지려는 찰나 설이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이미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하. 어이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상처가 깊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단 말이다. 혁은 직접 설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그녀의 옷깃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피에 젖은 무관복을 벗겨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설은 온 힘을 다해 세자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제 몸에 손을 대지 마옵소서. 어애 또한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저하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설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더욱 꽉 여몄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순간 10년간 가슴을 동여매왔던 천이 드러날 것이고 그녀가 여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될 터였습니다. 설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째서 이토록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냐? 혁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칼을 맞은 무관이 어째서 치료조차 거부하며 짐승처럼 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자락을 쥔 채 죽음을 각오한 듯한 설의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혁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주막에서 보았던 그녀의 고운 선과 사내가 맞는가라고 물었던 자신의 의구심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일렁이는 촛불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은 어깨의 통증보다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고 혁은 눈앞에 무관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사르르 떨고 있는 설의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체가 아니라 끊이지 않고 흐르는 저 붉은 피를 막는 것이었으니까요. 혁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뱉고는 밖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금 내린 명을 거두겠다. 내 직접 처치할 것이니 아무도 이 방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마라. 물과 깨끗한 수건, 그리고 약 상자만 문 앞에 두고 물러가라. 세자의 엄명에 밖에서는 다급히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문 앞에 대야를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만이 정적을 깨웠습니다. 혁은 직접 문을 열어 약 상자와 대야를 들여왔습니다.
그는 설에게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설아,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안다. 그러니 내 약조하마. 내 오늘 밤 이곳에서 그 무엇도 보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손길을 거부하지 마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청이다. 세자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설은 힘겹게 쥐고 있던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혁은 설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피에 젖은 무관복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옷자락이 서걱거리며 벗겨지는 소리 사이로 고통을 참아내느라 억눌린 설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이 어깨를 드러내자 희고 가녀린 선 위로 깊게 패인 붉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혁은 찰랑거리는 물에 수건을 적셔 상처 주위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처에 머물렀지만 그 눈빛은 한 명의 여인을 훔쳐보는 음흉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를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설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혁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미 설의 가녀린 어깨와 매끄러운 피부를 통해 그녀가 여인임을 보았으나 결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약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이어 붕대가 상처를 감싸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고통을 참는 데는 익숙하겠으나 아프면 내 팔이라도 붙잡거라. 혁의 나직한 목소리에 설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원수의 집안 사람이라 여겨 증오하려 애썼던 이 남자가 지금 자신의 비밀을 묻어둔 채 정성을 다해 상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혁은 직접 그녀의 옷깃을 여며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되었다. 오늘 밤의 일은 달빛도 바람도 모를 것이다. 내 눈에 비친 것은 오직 나를 지키다 다친 나의 충직한 무관뿐이다. 설은 자신의 어깨를 덮어주는 혁의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진 남자가 정녕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그 핏줄의 후예란 말인가. 복수의 칼날과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설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간밤의 습격은 세자 이역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의 배후에 영의정 박현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서둘러 칼을 뽑는 대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역은 습격 사실을 철저히 함구령에 붙이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동궁전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이가 정성껏 달인 탕약을 직접 챙겨 설의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직접 살피고 치료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 탕약 그릇이 쟁반 위에서 가볍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혁은 침상에 기대앉은 설에게 다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건넸습니다. 진한 한약재의 향기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쓰겠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거라. 기력을 회복하는데 이만한 약이 없다더구나. 설은 세자가 직접 들고 온 약사발을 떨리는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쌉싸름한 탕약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차갑게 식었던 그녀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약을 다 마시자 혁은 조심스럽게 설의 어깨를 감싼 붕대를 풀어내었습니다. 붕대가 풀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처에 발을 연고를 뜨는 눅진한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혁의 손가락 끝에 묻은 차가운 연고가 설의 뜨거운 상처 위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했고 상처를 살피는 눈동자에는 깊은 염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영의정 박현과 대립하는 세자이자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복수를 위해 남장까지 하며 칼을 갈아왔던 설이었지만
상처를 어루만지는 혁의 따스한 온기는 그녀의 가슴 속에 맺힌 증오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하, 어찌 이토록 제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저하를 지키는 무관일 뿐입니다. 설의 나직한 물음에 혁은 붕대를 고정하며 잠시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설의 눈을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지켰으나 나는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군주가 어찌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 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설은 자신의 어깨를 덮어주는 혁의 손길 위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칼날과 세자를 향한 연민 사이에서 설의 마음은 밤 안개처럼 자욱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자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설아의 어깨 상처는 놀랍도록 빠르게 아물어 이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혁은 유난히 화창한 오후 설아와 함께 잠시 동궁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로는 호위 무사 서넛이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따랐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지난번 들렀던 그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찾아온 손님들로 드문드문 채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혁은 설아와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잔과 간단한 주안상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솔솔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혁은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설아를 향해 잔잔한 눈빛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처 묻지 못했으나 궁금한 것이 많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내게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세자의 질문에 잔을 들던 설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만 가지 고민과 망설임이 소용돌이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혁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주막 안의 소음조차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망설이듯 잔을 매만지던 설아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정적을 깨고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본명은 윤설아라고 하옵니다. 그동안 저하의 곁에서 썼던 설이라는 이름은 10년 전 가문이 몰락하기 훨씬 전 어릴 적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오라버니의 이름이옵니다. 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설아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듯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제 막 조정에 입문하여 청렴하게 도리를 다하던 젊은 관리였을 뿐입니다. 높은 직위도 대단한 권세도 없으셨으나 오직 강직함 하나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영의정 박현의 눈에는 가시 같았나 봅니다. 박현은 자신의 비리를 눈치챈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문 전체에 영모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비통함과 서늘한 결기가 서린 설아의 고백에 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이 멸문당하던 그 참혹한 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오라버니의 신분 뒤로 숨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죽은 오라버니의 이름인 설로 살며 남자로 위장해 왔습니다. 오직 제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을 무너뜨린 영의정 박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혁의 막걸리 잔이 탁자에 살짝 부딪히며 낮은 울림을 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박현이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관리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풍파를 홀로 견뎌온 설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하께 제 정체와 성별을 숨긴 죄, 죽음으로 갚아야 함을 압니다. 허나 저는 저하께 결코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선
저하의 곁에서 힘을 길러야만 했으니까요. 혁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잔을 비워냈습니다. 석양이 주막 창밖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군주와 신하를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매듭이 단단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설아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주막 밖에서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이 깨졌습니다. 이내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금소금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주막을 겹겹이 에워싼 것은 영의정 박현이 직접 이끄는 사병들이었습니다. 박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현의 눈은 이미 설아의 정체를 꿰뚫고 있는 듯 번뜩였습니다. 혁은 설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 튀듯 부딪혔습니다. 박현은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누추한 곳에서 역적의 자식과 술잔을 기울이고 계시다니 참으로 망측한 광경이옵니다. 혁의 얼굴에는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세자의 위엄을 담아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영의정, 내 놈이 감히 세자의 행차를 가로막고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역적이라니 누가 누구를 역적이라 부르는 것인가? 박현은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으며 소매 속에서 서찰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윤씨 가문의 여식이 남장을 한 채 저하의 곁에 숨어들었다는 고변을 들었사옵니다. 이는 저하를 시해하려는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요망한 년을 당장 내놓으시지요. 박현의 손짓 한 번에 사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 역시 허리춤에 검을 뽑아 박현의 목을 향해 직선으로 뻗었습니다. 그 입 닥쳐라. 청렴한 관리를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그 딸의 인생까지 짓밟은 내 놈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역적이다. 10년 전 내 놈이 저지른 만행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박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지만 이내 광기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처단하라며 사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격렬한 전투의 시작을 알리듯 칼과 칼이 부딪히는 챙강 소리와 거친 기합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혁은 한 마리의 용처럼 사병들 사이를 누비며 검을 휘둘렀고 설아 또한 오빠의 이름으로 갈고 닦은 검술로 혁의 뒤를 든든히 받쳤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밖에서 거친 격투 소리가 들려오더니 촥 하고 검이 칼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호위무사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사방의 적들을 쓰러뜨린 호위무사들은 순식간에 박현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혁의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저하, 무사십니까? 호위무사의 외침에 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은 사색이 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사병들은 이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자신은 세자와 설아 그리고 정의 호위무사들에게 완벽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혁은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박현을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내 놈의 추악한 발톱을 기어이 드러내는구나. 내 죄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이 나라의 법이 아닌 나의 칼이 내 목을 벨 것이다. 창밖의 석양은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주막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왕권을 지키려는 세자와 권력을 탐하는 신하, 그리고 이름을 찾으려는 여인. 이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의금부 지하 감옥의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죄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막에서 체포된 영의정 박현과 그 일당들은 이제 화려한 관복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자 이혁은 지체 없이 친국을 선포했고
옥사 안은 형구를 내리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혁의 눈앞에는 설아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기록했던 비밀 서찰들과 그동안 혁이 은밀히 수집해온 박현의 비리 증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혁은 단단한 발소리를 내며 박현에게 다가가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옥사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박현, 내놈의 탐욕이 이 나라의 근간을 얼마나 좀먹었는지 이제야 낱낱이 밝혀지는구나. 10년 전 내 부정부패를 눈치챈 젊은 관리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부터 시작해 감히 나를 시해하려 한 오늘까지 말이다. 혁의 추궁이 이어지자 박현과 함께 권세를 누리던 무리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고문과 신문에 못 이긴 공조 참판과 병조의 수뇌부들이 하나둘 비참한 신음과 함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영모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현재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채 박현을 중심으로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세자를 습격했던 자객들은 박현이 사적으로 길러온 비밀 결사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시해한 뒤 꼭두각시 왕을 세워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설아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오라버니의 이름을 빌려 남자로 살게 했던 원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비통함이 서렸습니다. 혁은 증거들을 높이 들어올리며 박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들이 흘린 무고한 피가 이 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0년 전 멸문당한 윤씨 가문의 원혼과 내 칼날에 쓰러진 수많은 백성의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박현은 마지막까지 쇠사슬을 흔들며 발악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승부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엄한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가운데 혁은 박현을 포함한 가담자 전원에게 극형을 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10년을 끌어온 피해 복수와 조정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 윤설아를 가슴속에 새겼고 혁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모든 죄인이 단죄되고 조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설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깊은 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죽은 오라버니의 이름인 설 뒤에 숨어 칼을 휘두르며 살아온 세월은 그녀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설아는 보따리 하나와 자신의 낡은 검을 챙겨 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하, 이제 제 소임을 다하였사옵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 비로소 윤설아라는 이름으로 향 한 대를 올리고자 합니다. 피냄새 가득했던 마음을 씻어내고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혁은 떠나겠다는 설아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간절한 휴식의 염원을 읽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가 차고 있던 검의 손잡이를 가만히 감싸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가서 내 이름으로 마음껏 울고 내 이름으로 마음껏 웃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나라의 태양은 너를 비출 것이며 나의 마음은 언제나 너를 향해 흐를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혁은 선왕의 뒤를 이어 백성을 살피는 성군의 길을 걷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평온해졌으나 왕의 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혁은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설아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꼈다는 작은 산골 마을의 암자를 찾았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절도 있게 검을 수련하며 공기를 가르는 쉬익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남장무사설이 아닌
소박한 여인의 옷을 입고도 무사의 기계를 잃지 않은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서 검을 닦다 멈추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혁을 발견했습니다. 혁은 3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설아야. 자신의 진짜 이름이 왕의 목소리를 타고 들려오자 설아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쉬었느냐? 너 없는 궁궐의 달빛은 차갑기만 하더구나. 나의 나라, 나의 정예, 그리고 나의 곁을 완성해 주리는 오직 너뿐이다. 나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설아는 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복수와 3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의 운명은 비로소 하나의 길로 합쳐졌습니다. 모든 비극과 고난이 거치고 혁은 백성의 염원 속에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칼을 든 무사가 아닌 왕의 곁을 지키는 여인이자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혁과 설아는 궁궐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수면에 비친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칼날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혁의 손이 설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달빛은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을 보노라면 지난 세월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구나. 이 평화가 영원하길 바라지만 어찌 인간의 삶이 그러하겠는가. 하오나 전하.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고난 또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힘을 가졌사옵니다. 혁은 설아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복수를 함께 겪으며 쌓아온 믿음과 3년의 기다림 끝에 더욱 단단해진 사랑이 그들의 눈빛 속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지. 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달빛이 비추는 연못처럼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투명하고 맑기를 바란다. 백성을 위한 올곧은 길을 너와 함께 걸으며 이 나라의 진정한 태평성대를 열어보일 것이다. 네, 전하. 저희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으나 전하의 곁에서 저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보태겠사옵니다. 이 연못에 비친 달처럼 저희의 꿈도 이 나라 위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밤바람이 실어다주는 꽃향기 속에 혁과 설아는 새로운 시작을 맹세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에 비친 둥근 달은 두 사람의 굳건한 약속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한을 풀고 마침내 달빛 아래 평화를 찾은 혁과 설아처럼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달빛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복수와 기다림 끝에 맞이한 두 사람의 재회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밤 또한 그 어떤 근심 없이 깊고 평온한 휴식으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이제 명문 야담 서재에 불을 끄고 여러분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연못 위 달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